네, 반갑습니다. 고3 국어 7회 시작하겠습니다. 음성이 잘 들어가나요? 저번에 2학년 거 오디오가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애들한테서 연락이 왔어. 선생님, 무슨 목소리가 안 들려요. 뭐? 지우고 오늘 밤에 다시 찍어야 돼. 한 2시간 다시 찍어야 돼요. 오늘 집에 가기 일찍 가긴 틀렸어. 잘 나오지? 처음에는 잘 안 나오는 거는. 그래서 허무해 그럴 때는 찍어놓은 거 다시 또 찍어야 돼. 근데 또 찍으면 느낌도 새롭다? 더 잘 나와. 자, 봅시다. 오늘은 7회 지문 3개예요. 숙제 뺐습니다. 숙제 뺐고요. 총 몇 페이지인가 보세요. 여러분들께 복음이 내리리라 만 18살. 여러분 18세. 18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자, 그 다음 주는 휴강. 다음 주는 휴강. 그러나 수업은 진행된다. 수업은 진행된다. 영상으로 만납시다. 영상으로 만납시다. 여기요. 오케이. 차원이 여기 하나. 영상으로 만납시다. 아무튼 네, 그래서 오늘은 문법에서 치연 품사편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시 개념, 소설 개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조금 작품들에 대해서 한 주제로 다양한 작품들이 어떻게 엮이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시작했어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 같이 봅시다. 어떤 물체가 물이나 공기와 같은 유체 속에서 유체가 물이나 공기래. 유체 속에서 자유낙하할 때 그냥 툭 떨어지는 거잖아. 할 때 물체에는 중력, 부력, 항력이 작용한대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중력은 이제 지구 중심에서 지구가 당기는 힘이라고 하잖아요. 왜? 물체의 질량의 중력 가속도, 이게 아마 9.8 m/s라 그러죠. 곱한 값으로 낙하하는 동안에 일정하대요. 이런 개념하고 중력의 개념이죠. 그리고 중력의 특성이에요. 일정하대요.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이라는 말, 밀려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이다. 개념이 좀 어렵죠?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이다. 이것도 이제 특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부력이 조금 어려우니까 부력 설명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만약에 빗방울이 이제 떨어진다고 했을 때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빗방울의 부피가 있겠죠. 이것도 일정한 부피가 있지 않습니까?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이다. 이제 슉 떨어지는 동안에 이 무게에 해당하는 공기를 밀어내겠지. 그 공기의 무게가 바로 부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공기의 밀도, 새로운 개념이죠. 밀도는 여기 보면 어떤 물질의 단위 부피만큼의 질량이에요. 물의 밀도의 1000분의 1 수준이다. 그러니까 밀도가 굉장히, 공기 밀도가 굉장히 작다라는 얘기죠. 보면 밀도 개념을 우리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에 그 얘기 하잖아요. 인구 밀도는 되게 큰 편이에요. 강의실에 10명 있을 때랑 100명 있을 때랑 100명 있을 때랑 너무 빽빽한 정도가 크다라는 거죠. 개념적으로 이해하시고, 그래서 공기의 밀도는 물의 밀도보다 좀 작다. 네. 계속해서 이제 기본적인 정보의 탑을 쌓아 나가고 있어요. 아직 그 화제는 안 나온 거예요. 빗방울이 공기 중에서 떨어질 때, 즉 자유낙하라는 얘기죠. 이거는 앞에 나왔던 용어를 바꾸면 자유낙하할 때 부력이 빗방울의 낙하 운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좀 미미하다.
별로 영향 주지 않는다. 왜? 밀도가 작으니까. 공기의 밀도는 작으니까 부력 때문에 빗방울이 천천히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빗방울은 이게 무게가 있어. 빗방울과 스티로폼 입자랑 한번 비교해 볼래요? 우리 스티로폼 입자는 굉장히 가볍잖아. 이거 똑같이 떨어뜨리면 스티로폼 입자는 이게 막 흩날리고 안 내려온단 말이야. 종이를 떨어뜨려도 그치? 빗방울은 슉 떨어지잖아. 우리 비 맞으면 탁 아씨 아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눈을 맞아도 눈은 그나마 좀 덜 아프지. 우박 맞아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죽습니다. 우박 맞으면 머리 빵꾸 나요. 그래서 빗방울과 스티로폼 비교해 봤을 때 같은 공기중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얘는 밀도가 작아. 빗방울보다 스티로폼 밀도가 좀 작죠. 작은 낙하할 때에는 부력이 물체의 낙하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부력이 때문에 속도를 굉장히 늦춘다는 거예요. 부력이 크다. 얘는 부력이 커서 낙하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덜 떨어지게 만든다. 이 소리인 거죠. 그래서 여기 좀 파란 설명을 좀 보시면 스티로폼 입자의 밀도가 작다는 것은 질량이 가볍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밀도는 질량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걸 했으니까. 같은 크기의 부력이 빗방울과 스티로폼 입자에 작용하겠죠. 하더라도 빗방울과 스티로폼의 낙하 속도에서 차이가 생겨요. 왜? 빗방울은 질량이 크고, 그리고 왜냐하면 질량의 물어서 곱해야 되는 거니까 빗방울이 더 빨리 떨어지겠죠. 또 질량이 작아. 그럼 스티로폼은 부력 때문에 잘 내려오지 못해. 속도가 느려져요. 바람에 날리듯이 내려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기 자유낙하할 때 작용하는 중력과 불의 항력의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종단 속도 얘기가 한 번 더 나와요. 결국에는 종단 속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중력과 부력과 항력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빗방울이 자유낙하하면 중력 속도 때문에 엄청 피해가 발생합니다. 피해가 발생해요. 그냥 그대로 뚝 떨어지면 1초에 9.8m를 내려가는 속도로 우리가 그걸 만드니까 거의 진짜 빵꾸 나요. 근데도 빵꾸가 안 나는 이유는 내려오는 중력 가속도에 비해서 위로 떠오르는 부력과 항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뒤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이유는 부력과 항력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첫 번째 문단에서 밀도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면 11대 4번 한번 살펴봅시다.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서 낙하하는 동전에 작용하는 부력은 액체네요. 물이라고 합시다. 동전이 툭 떨어집니다. 부력은 항력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한다. 항력은 여기다 넣어놔서 조금 그런데 애매해서 여기 보시면 바로 밑에 있으니까 항력이 뭐냐? 물체가 유체 내에 정지했을 때와는 달리, 즉 정지한 게 아니고 운동할 때 떨어지거나 올라갈 때 옆으로 갈 때 운동에 잘 저항하는 힘이 항력인데, 여기 개념인데 이 특징은 뭐냐면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대요. 얘는 그러니까 낙하하는 거니까 낙하할 때는 중력이 작용할 것이고, 또 부력은 중력의 반대 방향이니까 위로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또 항력은 운동 방향이니까 이거 지금 낙하하는 거니까 반대니까 위로 올라가려는 항력이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또 항력은 또 관계가 속도가
커질수록 상당히 커진다. 빨리 갈수록 저항하는 힘이 세진다. 우리가 차를 그 오토바이를 타면 왜 속도감이 굉장히 느껴진다는 이유가 바로 바람을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천히 갈 때는 시원한데 뭉 가면은 이제 막 얼굴이 따가워지고 막 그러는 거 있죠. 왜? 그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자, 그래서 균일한 밀도 액체 속에서 낙하하는 동전을 작용하는 부력은 항력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한다. 어때요? 천천히 고민해 보세요. 깊이. 그럼 부력과 항력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판단해야 되겠죠? 부력과 항력의 관계를 판단해 봐야 될 거예요. 여기서는 부력은 항력에 상관없이 일정하다라고 했네요. 보면 부력은 뭐냐면 항력은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고 속도가 커질수록 상당히 커진다 그랬고 부력은 중력과 반대 방향 작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력은 낙하하는 동안에 항상 발생하는 힘인 거야. 항력과 상관이 없다라는 표현이 맞죠? 왜냐면 어디를 떨어지든 이게 액체든 기체든 떨어지면은 중력에 대해서 뜨는 힘이 부력인 거니까. 그래서 상관없이 일정하다라는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11의 5번을 보면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 완전히 잠겨 있네요. 수면 때 작용하는 부력은 서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선택지에 의하면 과연 차이가 있냐, 더 크냐. 근데 보면 부력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에 의해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예요. 공기 중에 떨어진다면 공기를 밀어내면서 부력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물속에 있을 때에는 물속에서 풍 떨어질 때는 물속에 잠겨 있을 때 발생하는 거죠. 물에 잠겨 있어가지고 요거의 부피만큼 밀어내는 힘이 부력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서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어차피 물속에서는 같은 부피로 계산되지 않을까요? 서 있으나 누워 있으나 물속에 들어가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액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네요. 첫 번째 질문이 조금 어려워요.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문단, 특히 첫 번째 문단이 가장 어려웠어요. 밀도, 부력, 속도와의 관계. 이따가 12번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단 보니까 이제 아까 항력 얘기했었죠. 반대 방향 작용하고 속도가 커질수록 커진다. 특징인 거 잡아냈죠. 그다음에 또 항력은 마찰항력과 압력항력의 합이래요. 그럼 마찰항력은 뭐냐? 점성 때문에. 점성은 끈적임, 끈적거리는 정도죠. 정도. 물보다 기름이 조금 더 점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때문에 물체의 표면에 가해지는 항력이다. 점성이 크거나 표면적이 클수록 커진다. 왜 우리 그 비행기를 보면 차도 마찬가지고 되게 매끄러워요. 유선형으로 여러분 유선형. 물고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날렵하게 생긴 거 울퉁불퉁하면 그만큼 더 속도를 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항력, 마찰력이 커져가지고. 마찰항력은 이런 거구나. 압력항력은 뭐냐? 이동할 때 물체의 비행기가 여기로 간다면 앞쪽하고 뒤쪽하고 압력의 차이가 생겨요. 보통 앞쪽이 압력이 크고 뒤쪽이 압력이 좀 작죠.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뜨는 원리도 이 압력 차이에서 뜨기도 해요. 양력도 적용하는 거죠. 어쨌든 압력 차에 의해 생기는 항력이다.
물체의 운동방에서 바라본다면 물체의 단면적이 클수록 커진다. 특징이죠. 단면적이 클수록 유선형이 하는 이유가 단면적을 좀 작게 하려고 하는 거죠. 크다면 요렇게 가는 거랑 요렇게 가는 거랑 생각해 보세요. 기름 엄청 많이 먹을 겁니다. 그래요. 자, 11-2번 봅시다. 유체 속에서 운동할 때예요. 보면 여기 보세요. 항력은 정지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야. 움직일 때 발생하는 게 항력이니까.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의 차이는 그 물체의 속도를 증가시킨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압력차와 속도의 관계가 있느냐 없냐라는 거죠. 잘 따져봅시다. 뜸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압력의 차이는 압력차이 생긴다. 커진다. 압력의 차이가 커지면 항력이 커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항력이 커진다는 얘기니까 속도가 커질수록 커진다는 거니까 항력이 크면 속도가 작아지지 않을까요? 만약에 저항하는 힘이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만약에 압력차와 이 속도의 관계에 명확히 나와 있지도 않지만 이런 관계, 운동방향과 반대로 작용하는 거니까 속도 커질수록 항력도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항력은 또 이제 마찰한 압력 항력도 있는데 압력 항력만으로 판단하기 조금 어렵기도 하겠네요. 그래서 압력 차이로 인해 속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항력이 커지고 마찰력이 단면적이 클수록 압력차가 발생하는 압력 항력이 커진다라는 거지. 이것 때문에 속도가 커진다라는 어떤 인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죠? 여기 속도가 커질수록 항력이 커지는 거, 속도가 발생하니까 항력이 생기는 거지. 이런 압력차 때문에 속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순서가 달랐다. 순서가 다르다. X. 그래서 압력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이것부터 먼저 본다면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압력 차이가 크니까 못 나간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증가시킨다가 조금 아닙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순서가 다르고 압력차는 속도에 미치는 게 항력인데 마찰 항력도 고려해야 되는데 압력 항력만 따질 수는 없고 그런 문제도 있다. 디테일하게. 그러나 가장 크게는 압력 차이가 크면 클수록 항력이 크다는 얘기니까 속도가 좀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다음에 3분단 봅시다. 안개비의 빗방울, 미세먼지와 같이 작은 물체가 낙하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가 작아요. 왜냐면 단면적이 좀 작겠죠. 아무래도 얘 같은 경우에는 단면적이 작으니까 마찰항력이 대부분이다. 왜냐면 항력은 마찰과 압력 항력의 합이니까. 압력 항력이 작다면 나머지 항력이 다 전체 항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빗방울의 크기가 커지면이라는 말은 즉 단면적이 커진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빗방울이 커지면 여기보다 최초에보다 더 크게 커지면 단면적이 더 커진다는 얘기니까 점점 압력 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겠죠. 네. 반면에 스카이다이버와 같이 큰 물체가 처음부터 큰 물체가 빠른 속도로 떨어질 때에는 거의 중력강도 떨어지는 거죠. 빗방울과 이 스카이다이버 사람 그 질량 차이가 엄청나니까요. 떨 때는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에 의한 압력 항력이
매우 커요. 그래가지고 우리 왜 다이버들이 내려갈 때는 요렇게 하고 내려가고 뭐 퍼포먼스 할 때는 이게 깨구리처럼 이렇게 딱 하는 이유가 바로 다 마찰력이 커지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요. 마찰력이 전체 압력에 기여하는 비중은, 그러니까 압력이 크니까, 전체 압력 중에서 압력이 크니까 마찰 압력은 별로 크지 않겠네요. 반대네요. 빗방울일 때는 마찰 압력이 대부분이고, 큰 스카이다이버 같은 경우는 압력 압력이 대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마찰 압력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죠. 무시할 만하니까 빵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1의 1번 봅시다. 스카이다이버가 낙하 운동을 할 때에는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의 대부분이다. 요거는 뭐 압력 항력이죠. 압력이 매우 크다고 그랬으니까 마찰 항력이 아니라 압력 항력이다 해야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갑시다. 빗방울이 낙하할 때 처음에는 중력 때문에, 그렇죠? 중력 때문에 낙하 속도가 점점 증가하지만 이에 따라 속도, 즉 속력이 증가하면 항력도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 크기와 같아지게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빗방울이 낙하할 때 작용하는 힘, 운동 방향이 이쪽이란 얘기죠. 이쪽일 때, 운동 방향이 이쪽일 때 아래로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고, 중력 가속도 곱하기 떨어지죠. 근데 중력에 반대되는 힘이 부력이고, 또 운동 방향과 반대되는 힘이 항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쭉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항력과 부력이 중력과 거의 비슷해지게 되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때 물체의 가속도가 빵! 왜냐면 같아지게 되는 거니까 더 중력 가속도가 더 커야지만이 얘가 더 속도가 늘어나는 거잖아. 근데 얘랑 같아지면 일정하게 떨어지는 거지.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힘과 얘를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힘이 같아지게 되면 슉 못 내려가고 그냥 스무스하게 쭉 내려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가속도가 빵이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가속도 빵이라 그래가지고 안 떨어지는 게 아니야. 멈춰 있는 게 아니야. 일정하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떨어질 때를 종단 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빗방울 맞으면 빵꾸 안 나는 이유예요. 이것 때문에. 이 중력만 있다면 그냥 막 슝팡 그거야. 큰일 나는 거야. 자, 유체 속에서 이거는 지금 낙하는 하강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승할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상승할 때에도 지면과 수평으로 이동할 때에도 종단 속도가 나타나는 거래요. 똑같은 원리로 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반대로 작용하는 힘의 평형이 같아진다라는 거죠. 의미하는 것이다가 되겠네요. 자, 11의 3번 볼까요? 낙하하는 물체의 속도가 종단 속도가 되면, 즉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중력과 부력과 항력이 같다라는 거죠. 되면 그 물체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와 같아진다. 그 물체의 가속도는 일단 0이라고 나왔어요. 0. 본문에 0이라고 나왔죠. 같아질 때는 그냥 0이다. 중력 가속도는 9.8m/s로 일정하다고 했어요. 첫 번째 문단에. 일정해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네요. x. 그 다음에 12번 보면 정답률이 있죠? 얘는 41%고 아까 했던 11번도 45%라서 높지 않아요.
이해가 좀 아직 어려워서 그래요. 자, 요거 메모했으면 지울게요. 12번 보십시다. 12번에 보기를 좀 이제 봅시다. 적절한 거는 크기와 모양은 같으나 밀도가 달라요. 밀도가 다르네. 구 모양의 물체 A와 B를 공기 중에 고정했어요. 공기 중에 고정했고 물체 A와 B의 밀도는 공기보다 작고, 그러니까 공기가 제일 크고 그다음 B의 밀도가 더 크다 그랬죠. B 이거 A네요. 밀도만 보면 이렇게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겠고, 물체 A와 B를 놔줬더니 고정했다가 놨더니 올라간대요. 속도가 증가하여 상승한대요. 얘는 올라간대요.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올라가는 거니까 부력이 작용하는 거죠. 상승은 부력만 작용하는 거잖아.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부력이고, 내려가는 게 중력과 또 이동 방향에 반대 방향인 항력도 있겠죠. 이렇게 이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는 이제 빼고요. 그래 상승하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일정한 속도다. 요게 이제 우리는 종단 속도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하였다, 일정하게 상승했다가 되는 거죠.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밀도가 있어요. 밀도라는 정보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서는 1번부터 봅시다. A와 B가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A에 작용하는 항력이 B에 작용하는 항력보다 작겠군이라 그랬네요. 본문 이문단에 이건 내가 쌤이 끌어왔는데,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경우에 항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얘는 지금 고정되어 있다가 놓아주는 거니까 올라가는 거잖아. 올라갈 때 항력이 발생하는 거지. 일정한 속도 될 때. 고정되어 있을 때는 항력이 발생한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얘를 또 작겠다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겠다. 그러니까 고정과 운동이 서로 이제 이게 아닌 거야. 2번을 볼까요? A와 B가 각각 일정한 속도로 유지할 때, 종단 속도라는 거죠. 종단 속도 유지할 때 A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은 B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보다 작겠군. 보세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예요. 보면 이게 그러면 항력은 그 개념은 이제 운동하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속력이 더 크면 클수록, 지금 보면 속도가 커질수록 상하에 커진다 그랬어요. 속도 관계야. 그럼 얘가 보면 일정한 속도로 유지할 때라고 했을 때 조심할 게 뭐냐면, 같은 속도? 일정하다는 말을 같은 속도 같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일정한을 속도가 같다 라고 판단하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얘는 X가 되는 거야. 다행히 얘는 다른 이유로 틀렸어. 다른 이유로 틀렸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또 같은 게 아니야. 왜냐하면 얘네들은 밀도가 달라서 크기와 모양 같은데, 크기와 모양 같다는 얘기는 이제 압력, 항력 이런 것들은 상관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는 거야. 오직 이제 마찰항력 그런 거만 따진다는 거야. 밀도만, 질량만 따진다는 거야. 그지? 질량만. 그러면 밀도가 얘가 작아. 밀도가
작다는 얘기는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더 높다? 높다라고 해야 되나? 크다. 속도가 크다라고 봐야지. 아까 같은 크기인데, 같은 크기의 빗방울과 슬폼이 있을 때, 떨어질 때 슬폼 밀도가 작으니까 부력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얘는 빗방울은 부력 영향을 안 받아. 그래서 밀도가 작다는 얘기는 속도가 더 빠르다. 부력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A가 속도가 더 크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부력이 커지니까. 밀도 작다는 얘기는 부력이 커진다. 즉 올라가는 힘이 더 커진다. 속도가 빠르다. 이 얘기죠. 밀도 작다는 얘기는 요거 잡았어요. 지금 이거 이해해야 돼요. 밀도가 작다는 얘기는 가볍다. 그만큼 위로 상승한다 그랬으니까 올라가는 부력이 더 빨리 올라간다. 속도가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했어요? 요거? 밀도가 작다는 얘기는 가볍다. 질량이라 그랬으니까 가볍다. 가벼우니까 더 많이 올라갈 거 아니야? 빨리 올라갈 거 아니야? 속도가. 가벼우니까 빨리 올라갈 거야. 부력이 크니까. 그래서 부력이 커진다, 속도가 크다, 빠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A가 더 빨리 올라가는 거야. 즉 얘가 B보다 항력이 더 커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작다 그랬으니까 틀렸지. 커지겠군. 이렇게 해야 맞겠죠. 그 다음에 3번 A에 작용하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 차이는 속도가 증가하고 있을 때보다 고정되어 있을 때 더 크겠군이에요. 고정하고 이동하고 있을 때를 따져본다는 거죠. 증가라는 말은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죠? 멈춰있을 때 작용하는 중력, 이동할 때의 중력 차이는 똑같죠. 고정되어 있을 때 작용하는 중력과 이동을 작용하는 중력은 똑같아요. 일정하면 중력이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공기 중에 있는 거니까 중력은 일정하다. 여러분 중력은 일정하다. 여기 고정되어 있을 때나 올라갈 때나 중력은 일정하다. 동의할 수 있죠? 부력 한번 개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력이 뭐예요? 그렇다면 낙하할 때로 치면 낙하할 때 얘가 얘의 부피만큼 밀어내는 공기 무게예요. 즉 얘는 부피가 변하지 않는 이상 질량이 변하지 않는 이상 부력은 변하지 않아요. 얘는 지금 가는 동안에 속도는 달라졌지만 A는 똑같은 크기와 모양이 일정하니까 같으니까 중간에 변했다는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밀어내는 부력의 힘도 같아야지. 변한 게 없으니까. 부력의 개념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밀려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예요. A라는 물체에 대해서 이것이 부피가 달라질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똑같아. 묶여있거나 올라오거나 얘의 부력에 영향을 주는 조건은 똑같단 말이지. 얘도 일정해. 크기 차이도 당연히 일정하겠지. 올라가나 멈춰있거나. 그래서 얘는 더 크겠군이라고 표현이 좀 곤란하죠. 일정하다. 그 다음에
4번 보면요. A와 B 모두 일정한 속도, 종단 속도죠. 속도가 증가해요. 부력이 속도가 확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A와 B에 작용하는 항력이 점점 감소한다. 이거는 틀렸어요. 응? 봐봐. 항력은 속도가 커질수록 항력이 커진다 그랬죠? 즉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이 증가하는 만큼의 항력이 커지고 얘는 지금 올라가는 힘이 부력이고 내려가는 힘인 중력과 반대 방향 작용하는 항력이 같아져가지고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기 증가할 때는 항력이 급속히 작용하겠지. 왜냐하면 중력은 일정하니까. 올라간다. 올라가는 만큼 속도가 0, 1, 2, 3 될수록 항력도 0, 1, 2, 3 되는 거잖아요. 중력은 똑같아. 위로 올라가나 아래로 올라가나 똑같아. 중력은 일정하지. 항력은 차이가 있지. 이게 올라갈수록 항력이 반대로 가면 힘이 더 커져. 그러니까 일정해지는 거지. 감소한다가 아니죠. 증가한다. 봐야 되겠죠? X 5번이 답이겠죠? 왜 답인가 따져볼까요? 공기 밀도가 더 큰 기체에 대해서 밀도가 지금 공기 중이잖아요. 공기 중에서 AB가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B가 상승한다는 거잖아요. 상승해서 일정 속도 유지한다. 즉 종단 속도까지 갔다는 얘기죠. 비작용하는 항력은 공기 중보다 더 크겠군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항력이 크다는 얘기는 즉 속도가 더 크다. 올라가는 속도가 더 크다. 부력이 더 크다. 부력이 더 크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그 5의 기체 하고 공기 중에 똑같이 B가 상승하는데 속도 차이가 어떻게 될 거냐만 따지면 되는 거죠. 부력의 어떤 그런 거니까. 근데 밀도 문제, 밀도가 이렇게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밀도가 크다는 얘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밀도가 크다. 쉽게 말하면 그냥 보면 직관적으로 같은 동전을 물속에 뚝 던졌을 때는 이것이 툭 떨어지잖아요. 근데 공기 뚝 던지면 툭 떨어져. 밀도 차이가 큰 거야. 그러니까 밀도 차이가 크니까 물이 밀도가 더 커. 공기 밀도가 작아. 공기가 밀도가 크니까 속도가 더 느려. 크니까. 즉, 밀도가 더 큰 기체야. 잠깐만요. 쏘리. 내가 잘못 생각했다. 물 속에서, 공기 중에서, 물 속에 동전을 던지면, 천천히 내려가요. 내가 이거 깜빡했네. 천천히 내려간다고 해서 내려가. 맞죠? 천천히 내려가는 이유는 뭘까요? 뭐가 커서? 부력이 커서 천천히 내려가요. 밀도가 크니까 부력이 커서 천천히 내려가. 근데 공기는 물보다 밀도가 작아.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 같은 크기의 동전, 같은 모양의 동전에 미치는 부력이 거의 없어. 툭 떨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밀도가 크면 직관적으로 부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일본 단위에서 스티로폼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스티로폼 그거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밀도가 크면 부력이 더 커진다. 그런 얘기다. 그러면 얘도 B는 부력이 더 크니까 속도가 더 크죠. 그러면 당연히 항력도 공기 중 더 크겠죠. 동그라미.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본문 보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밀도가 더 크다. 물과 공기에서 동전 똑같은 던졌을 때 떨어지는 속도가 다르다. 즉 중력이 땡겨야 되는데 부력이 크니까 못 땡기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이해했어요.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과학지문에 이렇게 개념 자체가 낯설고 생소해서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곱씹어서 좀 살펴보세요. 네. 너무 힘들었으므로 한 3분 정도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죠? 두 번째 질문 좀 봅시다. 우주에서 지구의 북극을 내려다보면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전을 합니다. 자전을 하죠. 있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지구가 아주 크니까. 엄청 빠른 속도 돌고 있는데 우리는 어지럼증을 느끼지 않죠. 근데 이런 현상 중 하나가 지구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된다. 편향이라는 말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치우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향력 때문이다. 전향력은 가상적인 힘이에요. 실체가 아니야. 진짜 빵 치는 그런 힘이 아니야. 내가 빵 치면 진짜 실체적인 힘으로 치는 거잖아요. 그러나 전향력은 가상의 힘이냐. 우리가 왜 동그란 원판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빙 돌고 있는 거랑 멈췄을 때, 정지했을 때 여기서 여기로 공을 굴리면 이렇게 쭉 가잖아. 쭉 가거든? 근데 공을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공을 굴리면 똑바로 안 나가. 근데 문제는 똑바로 나가는데 똑바로 안 나가처럼 보이는 거야. 지구가 도니까 이게 휘어져 나가거든. 이렇게 얘는 돌리면 요렇게 휘어져 나가. 그렇지만 얘가 공이 간 거리는 직선으로 가는 거야. 지구가 도니까 이렇게 휘어져 보이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도니까 생기는 거다. 라는 자연스러운 힘이 전향력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심 내용은 뭐냐? 전향력이란 이런 거다. 전향력 개념과 원리를 설명할 거예요. 이거예요. 자, 볼까요? 15-5번. 우리나라 야구장에서 타자가 쳐서 날아가는 공의 이동 방향을 날아가는 이네요, 여러분. 운동하는 물체예요. 이것도 보면 운동하는 얘도 이제 운동하는 인가요? 본문에 정지했으면 안 돼. 운동하는 거 대응해야 돼요. 이동 방향은 전향 영향을 받는다. 아유, 그니까 공의 이동 방향이 뭐가 차이가 나왔어? 해도 미미하게라도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이 운동하는 거는 편향된다 그랬으니까 영향 받는다? 받지요. 전향력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요. 구 모양인 지구의 완전한 구는 아니지만, 그죠? 지구의 둘레는 적도가 가장 길고요. 네. 길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즉, 북극, 남극으로 갈수록 짧아집니다. 이렇게 있는 거죠.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24시간이죠. 적도에서도 한 바퀴 돌려면 24시간, 북극, 남극에서도 한 바퀴 돌려면 24시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자전하는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다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시간은 어디서든 24시간으로 일정한데 적도는 둘레가 가장 기니까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거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먼 거리를 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적도에서 가장 빠르다라는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시간 동안에 먼 거리를 가야 돼. 24시간 안에 이만큼 가야 되니까 빨리 돌 수밖에 없죠. 고위도로 갈수록 느려져요. 짧아지니까 이 거리, 여기서 이제 이 반지름이 짧아지니까 요거 이해했죠? 0 되는 거. 북점에서는
24시간인데 거리가 빵이니까 당연히 빵이지. 이렇게 요 공식 하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북위 30도 지점과 북위 60도 지점 간의 자전 주기는 동일하다. 자전 주기는 어디서든 24시간으로 시간으로 동일하죠. 남위 50도 지점은 40도 지점보다 자전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력이 더 빠르다 그랬네요. 그럼 여기가 0도니까 여기가 남위 90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40도고 좀 그러네. 여기 50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속력은 40도가 더 빠르겠네요. 그런데 빠르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이거 낚일 수 있어요, 의외로. X 40도가 더 빠른 거죠. 가까우니까 적도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3문단 적도상의 특정 지점에서 동일한 경도상에 있는, 경도는 같은 세로 라인이라는 거죠. 세로. 세로선을 경도, 가로선을 위도라고 하죠. 그래서 적도 빵도에서 0도 있는 데에서 30도 지점으로 물체를 발사했어요.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때 물체 영향을 주는 마찰력이나 공기중의 마찰력이나 뭐 그런 것들은 없다고. 순수하게 이제 그 전향력만 고려하겠다는 얘기죠. 보통 이럴 때는 적도상의 발사 지점은 자전 속력이 1시간에 1600km를 가는 속력으로 돌고 있대요. 발사된 물체는 발사 속력 외에 1600km/h로 동쪽으로 진행하는 속력. 요건 자전 속력 플러스 발사 속력. 빵 쏘는 그 추진력. 플러스로 슝 날아간다는 거죠. 즉, 자전하는 속력과 빵 쏘는 그 힘이 동시에 합쳐져가지고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붕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쪽으로 진행한다라는 말은 지구가 이렇게 가니까, 지구가 자전하니까 서로 동으로 가니까 그렇죠? 시계 반대 방향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여기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 하는 거죠. 북 30도 지점은 속도가 속력이 좀 늦겠죠. 올라가는 거니까 위로 1400km/h래요. 목표 지점은 30도에 있는 목표 지점은 발사 지점보다 약 200km 좀 느려요. 느리게 간답니다. 네. 그래서 발사된 물체는 목표 지점보다 더 동쪽에 있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요거 첫 번째 이해해야 할 문장. 속도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목표 지점이 늦게 온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미사일이 발사체라고 할까 그냥 인공위성 발사체가 더 빠른 속력으로 미리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기 전에 미리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1600km 속도와 발사체 추진 속력이 빵 쏴가지고 슈 가는데 아직 안 왔어. 그러니까 속도 자전을 고려하지 않고 빵 쏴버리면 안 맞는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얘가 목표 지점이 늦게 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얘가 더 빨리 가는 거야, 발사체가. 1400km, 200km 차이 발사 그 빵 쏘는 그 힘하고 빨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맞지. 그래서 이동 경로는 처음에 목표했던 북쪽 방향의 오른쪽이다라는 말은 동쪽이라는 얘기예요. 으로 휘어져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휩니다. 자, 4문단 갑시다. 이번에는 북위 30도에서 사용중인 800km인 북위 60도 더 위쪽으로 쐈어요. 차이가 600km예요. 더 늦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더 오른쪽으로, 그 차이만큼, 속력 차이만큼 더 오른쪽으로. 더 늦게 온다는 얘기니까, 얘가. 그리고 운동 방향 좌편의 정도는 고위로 갈수록 더 커진다. 정리해주고요. 그래서 자전 속력의 차이가
편향되는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적도에서는 속력이 빵이니까 전해는 또 빵이고, 북극, 남극은 속력이 최대니까 전해는 또 최대가 된다라는 관계식. 오? 어떻게 된 거야? 서로 주주가 없네. 잘 이제 쉬는 시간 할게. 잘 버텨봐. 그래서 이런 편향은 북쪽뿐만 아니고 다른 방향, 그러니까 북쪽으로 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 쏠 때에도 운동하는 모든 물체는 지구상에서 모든 물체는 자전의 영향을 받으니까 편향이 된다라는 얘기죠. 전향력의 크기는 위도뿐만이 아니라 이동하는 속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표를 기준으로 이동 속력이 빠를수록 커진다. 우리 아까 했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자연 속력이 빠르니까 또 커지니까 정말 휘어진다라고. 근데 정지에 있으면 없어요. 이동할 때만 발생한다.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는 오른쪽, 남반구는 왼쪽이다.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나머지 요거 조심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북반구는 오른쪽 위로 빵 쐈을 때 남반구에서는 진행 방향 여기서 만약에 이 북쪽 남쪽 빵 쐈을 때는 어디로 간다는 이거 여기서 빵 쐈을 때 왼쪽은 어디예요? 이쪽인 거예요. 이쪽인 거야. 이 방향일 때 빵 쏘면 요렇게 북반구는 여기서 빵 쏘면 요렇게 왼쪽이라고 해서 요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조심합시다. 만약에 여기서 남반구 한 80도에서 위쪽으로 이만큼 빵 쏘면 그것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힘이 있고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고 이쪽으로 이동하잖아. 힘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우리 이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힘이 가잖아요. 진행 방향과 관련한 힘이 이렇게 있으면 힘은 이쪽으로 간다. 그것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15-2번 운동장의 정지에 있는 축구공에는 정지에 있다 그랬어요. 정지에 있으니까 나타나지 않는다. 맞죠? 정지에 있으니까 남이 30도에서 정남쪽입니다. 정남쪽이니까 남극점 아래쪽으로 쏜 거예요. 발사한 물체는 목표 지점보다 동쪽이다. 동쪽이 맞죠? 왜냐면 여기 있잖아요. 30도에서 이쪽으로 쐈는데 힘은 이쪽으로 갈 거잖아요. 서쪽이고 동쪽이니까 동쪽으로 떨어지는 게 맞겠죠. 떨어진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16번 문제 해볼까요? 적절하지 않는 겁니다. 정답률은 46%, 아까 15번은 57%. 전향력은 푸코가 파리의 빵떼옹 사원에서 실시한 진자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 67m인 줄이 한쪽 끝을 천장에 고정하고 다른 쪽 끝에 28kg의 추를 매달아 진동시켰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처음에는 A, B 왔다 갔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했던 것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미세하게 휘어진다. 네, 우리는 알고 있죠. 파리니까 북반구잖아. 북반구니까 오른쪽으로 휜다. 오른쪽으로 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도는 거지. 채원아? 그래서 밑줄을 공교롭게도 이렇게 그어놨는데 2번일까요? 아닐까요? 네. 자, 남반구에서 이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겠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겠군. 남반구 똑같은 거 남반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거니까 이쪽으로 하는 거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야. 시계 반대 방향이 맞겠죠. 파리보다 고위도네요. 고위도라는 것은 전향력이 여기 더 크다. 휘어드는 힘이 더 크다. 라는 거죠. 느리게가 아니라 더 빨리 회전하지 않을까요? 속력 차이 때문에, 속력 때문에. 그래서 X가 되겠죠? 3번 보면 북극, 남극은 이게 전향력이 최대예요. 최대고 진자의 진동면 회전 주기는 동일하겠다. 남극, 북극은 전향력이 최대고 또 뭐가 또 빵이죠? 남극, 북극은 자전 속력이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게 없어, 아무것도. 자전 속력도 빵이고 전향도 최대랑 똑같이 최대인 거야. 그러니까 일정하겠죠. 남극이나 북극이나 차이가 있진 않겠죠. 남극이랑 더 빨리 돌진 않겠죠. 조건이 똑같으니까. 동일하겠군. 회전 주기가 24시간인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바퀴를 돌든 두 바퀴를 돌든 남극, 북극은 똑같다. 조건이 똑같으니까 다른 이유가 없겠죠. 적도상이네요. 동서방향으로 진자를 진동시킬 경우 진동면은 회전이 않는다. 네, 전향력이 빵이니까. 회전시키는 힘이 빵이니까. 않겠죠. 5번 나비 60도에서 이 진자 실험을 할 때 움직이는 추는 이동 방향의 왼쪽이다. 남반구는 왼쪽으로 편향. 그러니까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칩은 마저 갑시다. 이거 금방 끝내요. 세 번째 칩은 금방 끝냅시다. 자, 우리 회전하는 거 옛날에 좀 한번 해봤었어요. 회전 운동을 하는 물체는 외부로부터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 운동을 유지한다. 아마 관성, 일정하게. 보통 돌림힘은 우리가 저항이라고 봤잖아요. 저항으로 많이 봤잖아요. 저항으로 많이 더 돌리게 하거나 멈추게 하거나 빨리 돌리게 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힘인 거죠. 외부의 힘인 거죠. 없으면은 일정한 빠르기로 간다. 이것이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네, 정의가 나왔습니다. 자, 각 운동량은 질량이 m인 작은 알갱이가 회전축으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져서 v 속도로 운동을 있을 때 다 곱한 거래요. 그렇군. 그런데 회전하는 물체에 회전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거나 마찰, 공기저항, 요게 바로 돌림 힘이잖아요. 이게 돌림 힘이야. 작용하게 되면 회전하는 물체의 각 운동량이 변화해요. 당연히 변화하겠죠.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되겠죠. 힘이 가해지면 빨라질 것이고 마찰, 공기저항이 있으면 느려지겠죠. 네, 이것이 바로 돌림 힘이다. 돌림 힘의 정의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17의 2번 회전하는 팽이, 회전하고 있네요. 팽이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돌림 작용 없이 멈출 수 있다. 멈출 수 없다. 멈출 수 없다. 돌림이 없으면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 운동을 유지한다. 회전하는이라 그랬으니까 일정하게 돌겠죠? 자, 이 문단 갑시다. 그러면 팽이와 같은 물체의 각 운동량 어떻게 표현할까?
MVR을 고려해야 되겠죠? 돌림힘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아주 작은 균일한 알갱이들로 질량을 고려하는 거죠. 이제 팽이가 이루어졌다고 볼 때 알갱이 하나하나를 질량 요소라고 합니다. 질량 요소 간에 하나하나의 각 운동량의 총합이 팽이 전체 각 운동량에 해당한대요. 그렇죠. 질량 하나하나가 다. 회전운동에서는 회전운동 고려해서 회전운동. 그래서 물체 각 운동량은 각 속도 곱하기 회전 완성이다. 그래서 처음에 MVR이 아니고 회전운동 할 때에는 각 속도와 회전 완성을 곱해야지만 각 운동량이 된대요. 그러면 각 속도가 뭐냐?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 얼마나 도느냐? 회전운동이니까 돌 거 아닙니까? 얼마나 도냐? 그리고 또 질량이 직선운동에서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 질량 순수한 그 물체의 무게죠. 5kg짜리하고 100kg짜리를 민다. 100kg짜리가 진짜 어려운 겁니다. 멈추게 할 때에도 어렵죠. 어쨌든 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맞죠? 나타내듯이라는 말은 빗대어 비유하고 있는 거죠. 회전 관성 설명하네요. 회전 관성은 회전 운동에서 각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 여기 뜻이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다. 즉 정리해주고 있네요. 회전체의 회전 관성이 크면 그만큼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그대로 읽읍시다. 회전 관성이 크면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엄청 세게 돌고 있는 거야. 막 돌고 있어. 아파. 그만큼. 느리게 돌고 있어? 툭 멈출 수 있어. 우리 놀이동산에 뺑글뺑글 도는 거 있잖아. 왜 그거 막 타고 그러는 거. 근데 멈출 때 진짜 힘들어. 어깨 나갈 수도 있어요. 세게 돌릴 때. 그래서 어렵다. 크면 만약에 근데 정지해 있진 않으니까 회전 운동은 그지? 우리가 더 세게 돌릴 때도 힘이 많이 들죠. 힘이 쉽지 않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더 빨리 돌리게 할 때도 힘들어요. 막 쳐야 되니까 손 아파요. 또 멈추게 할 때도 힘이 많이 들어요. 자, 부연 설명 한 번 더 했습니다. 17번.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회전 관성이 클수록 회전시키기가 어렵다. 정지되어 있는 물체. 멈춰 있습니다. 회전 관성이 클수록 회전시키기 어렵다. 회전 관성이 클수록 입이 붙어가지고 어렵다라고 그냥 나오잖아요. 그지?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 봐봐. 정지랑 회전이랑 고민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회전하는 것만 했잖아. 근데 정지에 있는 것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그걸 빼고 이것만 보자고. 단순하게 크면 회전시키기 어렵다라고 나왔잖아. 그지? 앞에 거를 고민할 필요 없이 뒤에 것만 딱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는. 그래서 생각해보면 정지되어 있는 것도 돌릴 수 있어요. 팽이도 정지해 있는 거를 돌리는 거잖아. 처음에 어렵겠지. 왜냐면 얘도 멈춰있으려고 하는 힘이 클 테니까. 그래서 더 큰 힘, 어려우니까 더 큰 힘으로 돌려야 된다. 이 소리죠. 어려우니까 더 큰 힘으로 돌려야 함. 처음에는 힘들지. 그래서 옛날에 쌤이 시골 살 때 경운기를 이제 배터리로 시동을 걸 수가 있어요. 삑 누르면 돼.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앞에서 엄청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회전하는 하나의 시계바늘 위에 두 점 중 회전축에 가까이 있다. 요거는 이제 거리를 고려하는 거죠. 있는 점이 멀리 있는 점보다 각속도가 작다 그랬네요. 각속도는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있을 때 돌 때 여기 있는 물체하고 여기 있는 물체하고 각이 달라지냐 따진다는 거죠.
같은 데 있으니까 각은 같지 않을까? 그죠? 각은 같죠? 여기 이만큼 같다. 이 각이나 이 각이나 이 각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여기 있으나 똑같은 각이니까 각도 작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네요. 왜냐면 같이 하나의 시계바늘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회전체의 회전 관성은 회전체를 구성하는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의 합과 같다.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은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팽이가 이렇게 있으면 회전축을 이렇게 돈다고 합시다. 아니구나. 또 오른손잡이면 이렇게 돌겠죠. 팽팽팽 칠 테니까. 오른손잡이 이렇게 돌겠죠. 얘가 회전축이고 이게 이제 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회전 관성은 질량 요소가 거리가 멀수록 커진대요. 관계. 판단하는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놓치면 안 되죠. 물리나 이런 데서 항상 관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거리가 멀수록 질량 요소들이 있는데 거리가 멀수록 회전 관성이 크다. 라고. 그러므로 질량이 같은 두 팽이가 있을 때 홀쭉하고 키가 큰 팽이보다 대조하고 있죠. 널쩍하고 키가 작은 팽이가 회전 관성이 더 크다. 뭐 이렇게 회전축을 중심으로 홀쭉하다. 이렇게 하고 중심으로 널쭉하다. 이렇게. 근데 질량은 똑같고. 그러면 질량 같다는 얘기는 질량 요소가 개수가 같다는 얘기겠죠.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멀리 퍼져 있느냐? 얘가 거리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회전 관성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죠. 크다라고 한 번 더 표현 설명한 겁니다. 이 문장이 똑같은 문장이 되는 거죠. 17, 3번. 지면과의 마찰은 돌림힘이겠네요. 돌림힘은 회전하는 팽이의 회전 관성을 작게 만들어서 팽이의 각 운동량을 줄어들게 한다 그랬네요. 각 운동량은 각속도 곱하기 회전 관성이고 이것이 작다면 회전 관성이 작다면 정말로 줄어들기를 맞아요. 그러면 마찰과 회전 관성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회전 관성은 앞에서 나왔듯이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과 관련이 좀 있고 또 뭐라고 나왔냐면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전 관성은 여기 거리와 관련이 있어요. 회전축과의 거리 관련이 있지 마찰과의 관련성을 따질 수는 없어요. 적어도 본문에 의하면 추론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회전 관성은 거리 질량 요소들이 회전축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관련이 그에 따라 크다 작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마찰과의 관련성은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X가 되겠다. 그 다음에 크기와 질량이 동일해요. 동일해야 되겠죠. 속이 빈 세공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 쇠공이 있는데 속이 비었지만 어디 껍데기에 두껍게 이렇게 이제 몰려 있는 거야. 이것이 질량 덩어리가 전부 다. 그렇죠? 속이 비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 얘는 속이 꽉 찼어. 플라스틱 공이야. 질량은 똑같아. 크기랑 똑같은 크기인데 질량 요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럴 때 우리가 회전 관성을 따지려면 회초부터 질량 요소들이 거리가 얼마나 멀리 있냐. 얘네들은 모든 질량이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질량 요소들이 다 거리가 멀리 있어. 이렇게. 근데 얘는 여기 있는 것이 하나라도 이 안에 있다면 그만큼 작아지는 거잖아. 거리가. 그러니까 얘가 더 크지.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쇠공이 더 크다. 맞습니다.
자문단. 각 운동량 보존의 원리는 스포츠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보존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죠. 피겨 선수에게 공중 회전수는 중요해요. 우리 김연아 선수가 3바퀴 반까지 돌죠. 중요한데 확보하려면, 즉 회전수는 회전 운동이잖아요. 회전 운동이기 때문에 회전을 하는 동안에 각속도가 커야 돼요. 얼마나 도르냐 하니까, 그죠? 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단위 시간당 많이 회전하는 거니까 점수를 더 많이 획득할 수 있겠죠. 우리 김연아 선수, 레전드. 이를 위해서 피겨 선수가 어떻게 하냐? 공중에 점프했을 때 팔을 몸에 바짝 붙여요. 우리가 봤어요. 점프할 때 막 돌리잖아. 그러면서 착지할 때 쫙 멋지게 해요. 봤죠, 우리 이거. 볼 수 있다. 왜 그러냐? 회전 관성은 몸을 이루는 질량 요소. 그 선수들의 몸에도 질량 덩어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질량 요소들이 있겠죠? 회전 관성과 같아요. 이건 아까 한번 나왔었어. 같다. 따라서 팔을 몸에 붙이면, 그렇죠. 여기 있을 때 보세요. 이게 더 내 회전축으로부터 멀리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회전 관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붙여버리면 회전 관성이 작아. 그쵸? 회전 관성이 줄어든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알기가 조금 어려워. 봐봐. 보존. 여기 봐. 각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얘기는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각속도를 높이려면, 공중에서 많이 돌아다니면 높이려면 값이 일정하니까 이거 높이려면 얘는 낮춰야 되겠지. 그냥 낮춰야 되기 때문에 팔을 붙여야 되는 거야. 왜? 거리가 짧아지는 거니까. 그죠? 반대로 이번에는 착지할 때는 너무 빨리 돌면은 자빠질 수가 있으니까 속도를 좀 줄여야 되겠지. 속도를 얘는 줄이려면, 각속도를 줄이려면 회전보다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착지하는 순간에 팔을 쫙 피는 거야. 요 원리 아니겠죠? 그래서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피겨 선수와 관련 지어가지고 이해시키고 있다. 이 글은. 네. 자, 18번 문제가 이제 2문제씩밖에 없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여기 이게 A, B, C, D, E 좀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적어주세요. 이렇게. 채원아, 이 문장 풀고 좀 쉴 테니까 좀만 버텨봐. 요거 이 표시해주세요. 이렇게 A, B, C, D, E. 자, 공중 회전합니다. 점프하는 순간 회전 운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1.5바퀴 회전했습니다. 검은 점은 회전축이에요. 그러니까 회전축이니까 이 축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리가 좀 이제 따져봐야 되겠네요. 분리 적용하지 않는답니다. 1번부터 볼까요? 적절한 거. A보다 B에서 다이빙 선수의 각 운동량이 더 크겠군. 각 운동량이 더 크겠군이라 그랬는데, 이거 의외로 고민이 많이 될 수 있어요. 놓치면. 각 운동량은 회전하는 순간 보존이 돼요. 더 크다 말다 할 수가 없어요. 각속도, 회전 관성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B보다 D에서 다이빙 선수의 질량 요소들의 합은 더 작겠군. 질량 요소의 합이 더 작겠다는 얘기는 몸이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됩니까? X. 요것도 오답 많이 했던 친구들 선택지입니다. 2번도. A 5단계 중 B단계에서 다이빙 선수는 가장 작은 각도다. 우리 운동량은 보존된다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얘는 지금 회전 관성을 크게 한 거죠. 아이고, 미안. 회전 관성을 작게 한 거죠. 붙였으니까. 미안. 그죠? 작게 한 겁니다, 이거는. 얘는 지금 여기 회전 관성을 작게 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각속도는 더 클 수밖에 없죠.
클 수밖에 없죠. 짝근이 아니지. 이건 일정하게 보존되니까. 그쵸? X. C에서 E로 진행함에 따라 따윈 선수의 팔 다리가 펼쳐지면서, 그죠? 회전 관성이 작아지지 않고 펼쳐지면 그만 거리 늘어나는 거니까 더 커지겠죠. X. 5번 봅시다. B단계부터 같은 자세야. 가속도가 엄청 커지는 거야. 웅 돌면은 더 많이 회전하겠지만, 잘못하면 배때기로 떨어질 수 있고, 등짝으로 떨어질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죠. 막 돌다가, 팍! 쳐서, 슉! 이게 물이 슉 들어가야 되는데, 물 돌다가 팍! 좀 터져요. 정말 위험해요, 그거. 물이. 그래서 더 많이 회전하겠으나 위험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자, 좀 쉬었다가, 네 번째 것도, 네, 잘 쉬었나요? 계속해서 네 번째 지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갑시다. 사회 지문입니다. 2017년, 18학년도니까 17년에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집합 의례를 합니다. 함께 모여서 뭔가 건강수호를 한다는 겁니다. 제의, 우리 옛날에 왜 제의라고 배웠잖아. 그래서 똑같은 거죠. 디르켐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부족들의 집합 의례를 공동체 결속 관점에서, 그러니까 함께 끈끈하게 유지하는 차원에서 집합 의례 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부족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생활동을 멈추고, 제일 중요한 거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를 해결하려고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과, 성스러움과 속됨. 우리 왜 고전 교과서에 성과 속 우리 배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선배들이랑 했다. 일리아드에 성과 속이라는 그런 관련된 글이 있었는데,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활용해서 이 문제 상황이 성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속된 것인지를 판별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 해서 막 이렇게 그 마술사가 막 점쳐가지고 막 옛날에 중국에서는 갑골문자 막 거북이 등딱지 해가지고 성스러워하다 다 같이 모여가지고 괜찮아 별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별일에 야 뭔가 지금 새롭게 하고 이렇게 뭐 한다는 거죠. 점쳐가지고 옛날에는 그래서 보여라 아유 반갑네 늘 봐도 반갑네. 그들은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스러움이 무엇인지 새삼 잊어버릴만 할 때 한 번씩 땅땅땅 때려준다는 거지. 중심으로 약해진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재생한다. 우리가 가족의 소중함은 잊고 있잖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같이 모여가지고 점을 치는 거지. 그러다가 역시 또 모여가지고 막 뭘 하고 하면서 우리가 왜 OT를 간다거나 여행 간다거나 하는 것들도 일상에서 벗어나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거잖아. 단합대 같은 거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보면 좋아요. 자, 이게 끝나면 부족 사람들은 가슴속에 성스러움을 품고 역시 가족은 소중해 이렇게 품고 일상의 속된 세계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성스러움을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지? 일시적으로 제의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 일상으로. 자, 이로써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불과했던 생계활동이 성스러움을 품었으니까. 그지? 이전과는 달리. 이전에 잊어버렸던 것이 성스러움을 품고 생활하는 거니까 도덕적인 의미, 뭔가 좀 질적으로 좀 더 고양된 그런 삶을 살겠지. 그래서 가족과는 단절돼 소외감이 심하잖아요. 그럴 때 어느 계기를 겪고 가지고 소중한 마음속에 품고 살면 정신적으로 조금 더 심리적인 지지가 되는 거야. 서포팅이 되는 거야. 그게 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여러분들에게 심리적인 지지자가 되고 싶어요. 의지하세요. 나도 의지할게. 너희들이랑. 너희들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쌤도 감동받지. 와, 짱이다, 니네 진짜 이런 식으로. 자, 디르켐은 이렇게 봤답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디르켐 이렇게 연구한 거예요. 나름대로. 이걸 문화인류학이라고 하잖아요.
가서 그냥 막 가서 1년이고 2년이고 사는겨. 같이 똑같이 옷 빨가벗고 똑같이 뭐 벌레 구더기 막 먹고 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심지어 어떤 학자 같은 경우는 여성 학자인데 가서 그 부주 남성이 결혼도 해요. 애도 낳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쉽게 발견되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정신적인 의미니까. 자, 얘는 현대사회의 집합의례가 기존 도덕 공동체의 재생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창출할 것이라고 본대요. 새로운 도덕 공동체. 예를 들어, 예시를 들어주네. 친절해라. 프랑스 혁명, 1789. 숫자가 좀 쉬워서 1789. 1789. 자유평등 박애, 우회를 박애라고 하는데, 같은 새로운 성스러움을 창출했고요.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한 집합 의례래요. 이거는 이제 구제도의 모순, 앙시eng 레짐이라 그래가지고 왕정을 끝낸 거잖아. 그래서 민주공화정, 리퍼블릭으로 간 거잖아. 엄청난 거죠. 그랬대요. 이렇게 하면 새로 만들어진 성스러움이 이때는 이제 1호 도덕 공동체의 성스러움이 새로 만들어진 거지.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속된 세계에서 자기 이해관계, 이해는 언더스탠딩이 아니고 이득과 손해, 이익과 손해. 따져봐서 이타산적으로 살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며 속된 세계에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서로 결속할 수 있는 도덕적 의미를 제공한다. 우리도 각자 나름대로의 삶을 살지만 촛불로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많이 이뤘잖아요. 전 국민의 한 80몇 %가 촛불에 공감하고 지지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자, 6번 볼까요? 기억에 대해, 집합의례에 대해 귀리캠이 할 수 있는 말, 즉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사회 문제니까 이거는 한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쓱 한번 보시고 적절하지 않은 거 해보세요. 선택지에 이제 밑줄을 그어서 이건 맞아, 이건 맞아, 이건 아니야, 이건 뭐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보면 부족사회 집합의례를 해서 기존의 도덕공동체를 재생한다, 되살린다. 맞고요. 2번 집합의례를 통해 사람들은 생계활동의 성스러운 의미를 얻지요. 저기 위에 1문단에서 있는 거니까 성스러움 품고 일상생활을 하면 다시 또 성스러운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 그 얘기였던 거죠. 현대사회에서 집합의례를 통해 새로운 여기 현대사회에서는 새로운 도덕공동체 형성된다, 창출된다, 형성된다 같은 거죠. 4번 공동체의 성원들은 구성원이겠죠. 집합의례를 거쳐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묶인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서로 결속할 수 있대요. 이해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크게 묶일 수 있다는 거야. 이해관계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위치에서 살다가 크게 하나 묶여서 다 같이 어울려서 뭉친다는 거지. 이해관계에 묶이면은 거기에 안 가겠지. 나랑 상관없어. 뭐하러 가. 괜히 시간 낭비네. 촛불을 내가 뭐하러 들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해관계에 묶인다면 X. 이렇게 관계를 좀 지어주고요. 집합의례 과정에서 공동체 성원들은 문제 상황을 성 또는 속의 문제로 규정하죠. 1문단에서. 이게 성스러운지 속된 건지 따져보고 한다 그랬죠. 맞습니다. 3문단 이번에는 파슨스와 스멜서라는 학자가 이러한
이런 통찰, 즉 뒤르켐의 이런 통찰을 기능주의로 구체화한다. 이렇게 개혁관이 이렇게 학자가 연이어 나오면 이어받는가 아니면은 대립되는 내용을 하는가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어받고 있다, 계승하고 있다, 구체화한다 그랬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한다, 설명한다. 뭐냐? 그들은 이들이죠, 니은이죠. 성스러움을 가치라는 말로 바꾼대요. 같은 거야. 성과 가치는 같은 거야. 현대사회에서 가치가 성스러움이 평상시 사회적인 삶 안에 잠재되어 있다가 평상시에 잘 안 나와 있다가 일상생활을 하죠. 그냥 하다가 그 의미가 뿌리부터 뒤흔드는 위기의 시기에 뭐 아까 1분 단위인데 문제 상황 문제 상황 똑같은 말이죠. 문제 상황일 때 위로 올라와요. 생각한다는 거야. 잠겨 있다가 평상시에는 그냥 하다가 문제 상황이야? 야, 안 되겠어. 해결하자. 라고 끌어올린다는 거지. 올라와 전국적으로 일반화된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문제를 가진다는 거죠. 야, 박근혜 안 되겠어. 이거 진짜 안 되겠어. 이거. 우리나라 어떻게 가는 거 있는 거야. 안 되겠어. 하고 막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속된 일상에서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자기 이해관계를 구체화한 목표와 이의 실현을 안내하는 그 살아간다. 이거는 위기 시기 이전에 위기 시기 아닐 때는 이렇게 살아간다. 가치는 잠재되어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이해관계와 관련된 그런 걸 산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그런데 위기 시기에는 뭔가 올라와 특수한 이해관계에서 보편적 가치로 상승. 이거를 이해관계 내 삶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야. 내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니야. 전 국민적인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지. 라고 상승한다는 말은 올라온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가치의 성스러움에 기대어 위기가 주는 심적 긴장과 압박을 해소하는 집합을 향한다. 촛불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야 나랑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 위안을 얻어요. 으쌰으쌰 막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행복해져. 되는구나. 바뀌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사회 통합이 회복된다. 나라 개판이었다가 다시 좀 희망. 지금 좀 위기이긴 해요. 지금 조금. 자, 그래서 평상시 때, 위기 때 이 말이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 문장은. 여기서는. 자, 파슨스 스펜서는 이것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마치 비유하고 있는 거죠. 빗대어 하고 있어요. 유기체, 사람. 유기체가 환경의 압박으로 인해 흐트러진 항상성. 그렇다면 이제 뭐 낮과 밤이 바뀐다거나 자꾸 밤에 막 올빼미 생활을 한다. 그럼 환경의 변화로 막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안 되겠다. 몸이 막 퍼져. 아픈 것도 감기 걸리고 아픈 것도 이건 아니야. 뭔가 문제가 있어. 우리 쉬어야 돼. 이런 사인이라고 하잖아. 왜? 그런 것처럼 흐트러져. 그러면 다시 회복해야 돼. 그러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번 위기 시기에 일어나는 상황 적절한 것을 골라봅시다. 네, 시간 드릴게요. 해보세요. 같이 볼게요. 한 장을 넘겨가가지고 힘들죠?
1번 보면 사람들이 관심을 속에서 성으로 옮긴다. 안 나왔죠. 성이란 말 안 나왔어요. 대신 뭐가 나왔어요? 똑같은 가치가 나왔죠. 옮기죠. 옮깁니다.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성스러운 가치로 바꾸고 가치가 잠재있다가 유기 때는 올라온다. 가치의 일반화가 된다. 성스러움으로 사람들이 관심사를 바꿔버린다. 속된 자기의 일상을 벗어버리고 저기 성스러운 걸로 관심사를 확장시켜버린다 하는 거니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요거 이해 쉽지 않습니다. 속된 말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옮겨요. 위기 시기에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야. 자, 목표 규범은 속된 거예요. 요거는 속. 생계활동에 의한 최적의 수단, 요것도 속이에요. 그리고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상을 외면, 이건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어떻게?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게 바로 항상성 유지하는 거잖아. 뭔가 좀 아프면 불편해. 항상 깨져버린 거야. 요걸 다시 원래대로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집합의례라고 본 거죠. 네. X. 외면하진 않겠죠, 일단. 그리고 평상시 추구하던 삶의 도덕적 의미를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죠? 오히려 더 끌어올리죠? 네. 다음 4분단. 이번에는 디귿 알렉산더. 역시 사람이 나왔으니까 어떠한 관계, 앞에 있는 기억과 리을, 듀리캠과 파센스, 스멜서와 받아들이면서도 받아들인다. 일부 인정. 받아들이면서도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 은유 아까 그 유기체에 빗댔잖아요. 비유한 거잖아. 그러니까 복잡한 현대사회에 좀 복잡한 거를 설명하지 못한다. 너무 단순하게 봤다. 현대사회가 얼마나 복잡한데 그걸 너무 단순하게 봤다. 그 대안으로 사회적 공연론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뭐냐? 알렉산더는 가치를 전 사회로 일반화한, 가치가 성이에요. 성스러운 것. 일반화는 집합의례의 개념인 거죠. 다 퍼지게 누구나 다 똑같이 뭐 즐기는 거잖아. 강강술래 하는 거잖아. 현대사회가 그래서 유기체의 생리작용처럼 자연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유기체는 우리가 몸이 힘들면 알아서 좀 이제 뭐 땀도 흘리고 피곤하겠다 뭐 졸음을 유발하잖아. 왜? 피곤하면 졸리잖아. 이게 몸이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치 딱딱딱 아구가 맞듯이 이렇게 되는 거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야. 한계가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저거 정해져 있지 않다. 매우 랜덤하다. 너무 복잡하니까. 이런 건 특징인 거죠. 뭐가 아니라 뭐다. 이거 비교해야 돼요. 여기 9번 문제가 이런 스타일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 나오면. 자, 현대사회는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이 분화되어 있어요. 나뉘어져 있고 각 요소가 자율성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이 요소들을 융합하는, 함께 모으는 게 사회적 공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사회적 공연은 집합의례라고 보면 돼요. 는 우발성이 극대화된 문화적인 실천이다. 그래서 뭔가 공연하는 거잖아. 우리 공연인데 사회적 공연인 거야. 공연할 때에는 여기 밑에 나오지만 여러 가지 막 하나의 어떤 공연 주제를 하기 위해서 배우도 있고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다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한데 어우러지는 거잖아. 다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거는 또 복잡하잖아. 그치?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저거 정해지지 않다.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다, 분화, 우발, 자율 다 관련성이 있죠. 키워드가. 자, 얘네들은 기능주의 이론과 달리, 즉 이건 니은 있잖아. 니은 알렉산더, 이제 파슨스, 스멜서와 달리 공연의 요소들이 어떤 조건 아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 융합이 이루어지는지
경험적으로 세밀하게 탐구해야 돼요. 복잡하니까. 단순하지 않아. 복잡하니까. 즉 얘네들은 기능주의 파슨스 스멜서는 좀 세밀하지 못하고 너무 대충 봤어. 너무 대충 봤어. 우리도 왜 사람 몸이 겉으로 봤을 때 피곤하니까 좀 쉬게 하나 보다 이렇게만 알지 막상 이 신체에 어떤 작용, 어떤 호르몬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모르잖아. 그런 걸 좀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겠죠. 알렉산더는 어떤 조건, 어떤 과정을 좀 세밀하게 따진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9번에 니은과 디귿, 알렉산더가 디귿이고 파슨스 스멜서가 니은이잖아요. 적절한 것, 요거 시간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문제가 어렵지는 않은데 시간 많이 잡아먹어요. 자, 한번 봅시다. 네, 같이 볼까요? 자, 니은과 달리 디귿은 이건 일단 디귿은이 이제 키워드잖아. 그 디귿만 먼저 생각해보면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맞다, 안 맞다 판단하면 되는 거겠죠? 디귿, 알렉산더 봤더니 현대사회 집합을 얘는 결과물이 정해져, 결정되어 있지 않다. 얘는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일단 얘는 맞아요. 근데 것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니은과 달리잖아. 이 문장만 보면 얘가 이제 디귿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달리도 맞겠죠. 본문을 통해서 다행히 운이 좋았어요, 이거는. 그래서 바로 2번 나왔다. 2번을 보면 니은과 달리 디귿은 집합의례가 가치의 일반화, 그 공동체, 요거는 달리가 아니라 둘 다 맞는 말이죠. 니은도 있어요, 이거. 디귿도 있고. 3번 보면 니은은 집합의례가 발생한 경험적 탐구. 경험 탐구는 니은이 아니고 디귿만 있는 거죠. 디귿만. 3번에 유기체의 생리 과정을 주목해 본다면 유기체로 본 거는 기능주의였던 니은만 해당되는 거죠. X. 이런 게 기능주의예요. 유기체로 보는 게 기능주의. 또 5번에 니은, 디귿은 모두 현대사회에서는 성과 속에 분류체계 없이가 아니죠. 다 성, 속 나누고 있잖아요. 분류하고 있죠. X. 네. 5문단 갈게요. 이제 사회적 공연 그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문단 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이 뭐냐? 요소들에 대한 얘기네요. 성과 속의 분류체계를 여기, 성과 속의 분류체계 여기. 그래서 없이 할 때 디귿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 구체화한 대본, 다양한 대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행하는 배우, 계급, 출신, 지역, 나이, 성별 등 내부적으로 분화된 관객,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동선을 짜서 공연을 무대 위로 올리는 미장센,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 시공 한계를 넘어 공연을 광고에 전파하는 산지 생산 수단, 이것이 뭔지 판단을 해야 돼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 말이. 공연을 생산하고 배포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고도로 분화된 사회적 권력. 이것도 말이 좀 어렵죠. 다른 것들은 금방 우리가 공연을 생각하면 되는데 두 개는 뭐지 싶어요. 등이 있다. 그러나 요소의 분화와 자율성이 없는 전체주의 사회, 전체주의
자율성이 독재. 전체주의란 말은 국가만 있는 거야. 개인은 없고. 독재라고 보면 돼요. 독재. 에서는 국가 권력에 의한 대중 동원만 있을 뿐, 대중 동원인 것이 정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자율성이 없어. 그건 사회 공유를 하기 어렵다. 그렇죠. 이건 타율이니까 자율성이 없다 하겠죠. 그래서 5번에 전체 글의 논지전개 방식이다. 어떻게 글을 펼쳐나갔는가. 집합 의례에 대해서 기역, 니은, 디귿 쭉 설명한 거죠. 그런데 역시 시간을 조금만 줄게요. 시간 수능 한번 보세요. 미리 한번 수능 한번 보세요. 이 선택지가 하나라도 이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키워드 하나만 잡아가지고 이건 이것 때문에 아니야. 다른 헷갈려도 이것 때문에 아니야. 그렇게까지 가야 돼요. 같이 볼까요? 1번에서는 합의한 결과가 아니에요. 합의한 거 없어요. 합의라는 말 없고요. 상반된 견해를 제시했다. 요거 있어요. 디귿 앞에 있는 니은하고 디귿하고 확실하게 좀 이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 경험적인 거 뭐 그런 거 같은 부분도 조금 있긴 하지만 상반된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절충이 아니죠. 합칭을 하면 오문난 다음에 뭐 니은과 디귿은 다시 한번 나왔는데 디귿으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다음에 절충은 그런 문단 구성 자체로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X. 중심화제에 대한 이론이 후속 연구란 말은 뒤따라오는 학자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완되고 있다. 보완이라는 말이 기억과 니은은요 확실하게 맞아요. 기억은 디르켐은 파센스와 스멜스에 의해서 기능주의 요소로 구체화됐다 그랬어요. 보완되는 거 맞습니다. 디귿과 디귿 관계를 볼 때에는 디귿은 받아들이면서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 공연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 한계를 지적질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데로 보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완이라는 게 상반된다. 보완이다. 고민할 수 있으나 전체로 봐서는 보완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다. 문제 지적하고 해결 방안 제시했으니까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은 유형별로 중심화제가 집합의례인데 그것을 분류하고 있다. 집합의례의 종류를 말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죠. 종류 아닙니다. 집합의 종류가 아니죠. 또 여기서 기원에 대한 집합의 여기서 기원 그 얘기한 거 아니죠. 또 의의와 한계 가설도 아니죠. 이거는 가설이 아니라 이거는 그 기억 니은 디귿 학자들의 설명이야. 이론이야. 가설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래서 X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살펴봐 주세요. 요즘 거라 문제가 좀 많죠. 독특한 왜 다 안 하는 거야? 쌤이 일부러 다 써주고 그러는구만. 네? 완벽하게 해주면 안 되나? 뭐는 아니고 뭐는 기고. 단만 척하면
손으로 지금은 손으로도 씨를 뿌려야 할 때니까 얘가 손으로 하나 다 해야 돼요. 그렇게 거니 하고 나중에 쌀이 안 날 수 있어요. 질적으로 완벽히. 네, 같이 볼까요? A시에 소각장이 들어설 예정이래요. 소각장은 좀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혐오 시설이라 볼 수 있겠죠. 좀 그렇죠. 네, 님비, in my backyard 뭐 그런 것도 많이 발생하고 그럴 수 있어요. 시장은 정부의 보조금 활용해서 낙후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치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반대파는 사람들은 야 환경오염 장난 아니잖아. 또 찬성파는 야 니네만 생각하냐? 응? 그리고 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중간파 사람들도 의견이 갈려요. 토박이 노인들은 반대, 이주민 젊은이는 찬성. 막 중앙 언론은 보도하지도 않고 또 반대파는 반대 의견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서울과 집회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이런 통제적 난국 상황이네. 네, 이런 상황에서 가치에 일반화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가치에 일반화라는 말, 우리 본문에서 가치에 일반화는 뭐예요? 나름대로 마음에 평화가 생기는 거잖아. 위기 상황에서 다 같이 어울려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역시 우리는 하나야. 이런 느낌이 나는 게 우리 가치 일반화라고 이렇게 알았었죠? 다시 성스러움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싸우고 있잖아, 지금. 그래요. 이게 적절하지 않아요. 1번 보면 공연의 미장센은 무대 뭐 그런 거니까 A시에 한정되어 있죠. 다른 시로 안 나갔죠. A시에만 있죠. 또 관객 이런 시민들이 찬성, 반대, 뭐 토박이, 이주민, 젊은이, 노인 있으니까 맞죠. 배우로 나서고 있죠. 왜냐면 참여했으니까 이렇게 참여했으니까 나서고 있죠. 상징 생산수단과 사회적 권력이 전파를 막으려 하는 건 이게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바로 중앙 언론입니다. 여기 본문 보면 오문단에 보면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전파한다 그랬어요. 텔레비전 방송 이런 것들은 시공을 뛰어넘어 전파하죠. 어디에 뭐인지를 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또 경찰이 사회적 권력, 경찰이 막았어요. 이렇게 막으려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또 배우들이 지역경제 발전에 동의하면서도 서로 다른 대본을 가지고 공연을 수행하는군. 지역 경제 발전. 여기 반대파는 찬성하지만 환경오염이 있다. 이거 보면은 다 동의해? 반대파는 동의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여기를 보면 반대파는 발전에는 찬성하지만 이건 안 돼. 했으니까 다른 식으로 경제발전해. 경제발전 누가 하지 말래? 하필이면 왜 소학자 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하는 말이야. 그건 아니다. 다른 얘기니까. 서로 다른 데 보이다라는 말은 이제 찬성의 의의가 반대의 의의가 명확하다는 그런 얘기겠죠. 5번도 조금 곱씹어 볼 만한 했었네요. 맞고요. 네. 4개 질문. 아유,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있는 요거는 우리 어떤 미래와 관련되는 되게 좋은 글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자, 문법 7회 이제 나왔습니다. 껐다가요.